요즘 어른들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암살당한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변방인 보스니아 수도에서 발생한 이 작은 총성이 무려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예보 총성은 유럽 전체로 볼 때 지극히 지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지배권을 상실하면서 세르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독립하게 되었죠. 하지만 보스니아는 1908년 오스트리아에 병합되었습니다. 이에 세르비아가 발끈했죠.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발칸반도에서 슬라브계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던 며 발칸반도에서 슬라브계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던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병합이 슬라브 민족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세르비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1912년부터 13년까지 발생한 두 차례의 발칸 전쟁으로 쇠약해져 가던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자 영토 분할과 독립을 놓고 발칸반도는 경량에 휩싸입니다. 그 혼란의 진원은 오스만 제국이 떠난 자리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오스트리아와 그에 대항해서 범슬라브 통일을 주도하는 세르비아가 되었죠. 결국 이 사라예보 총성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오랜 갈등이 낳은 예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의 암살범인 가브릴로 프란치프는 범슬라브주의 비밀결사에 소속된 세르비아의 청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르비아의 준동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맹국이었던 독일에 침공 계획을 알렸습니다. 당시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가장 가까운 우방인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때문에 발칸반도에서 위축되는 걸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세르비아와 가까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백지수표 확약을 바탕으로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수많은 국가들이 미리 약속이 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전쟁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냈고 영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냈으며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아시아에서는 1902년부터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일본은 유럽의 전쟁을 기회 삼아 중국 청도에 있는 독일 교차지를 비롯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 선전포고로 세계는 크게 오스트리아 측의 동맹국과 세르비아 측의 연합국으로 나눠진 거죠. 동맹국의 핵심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국의 핵심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국은 중립을 선포했지만 세계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통일 독일, 총칼 외교로 프랑스와 영국을 위협하다. 오스만 제국의 쇠락으로 발칸반도의 힘의 공백이 나타나자 유럽에서는 적어도 나폴레옹 몰락 이후부터 지켜왔던 세력 균형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력 균형을 뒤흔든 진앙지가 바로 독일이 되었죠. 1871년 프로이센은 종교는 다르지만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39개의 독립국가를 통합한 통일 독일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1870년대에 발발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의 자존심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전과 함께 통일 독일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로서는 치욕적인 순간이었고 독일로서는 게르만 시대를 예고하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19세기 중반부터 강하게 태동하고 있었던 민족주의의 발로였습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프리카와 인도를 포함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과 그 뒤를 이은 프랑스 제국주의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민족적 우월주의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무서운 속도로 서구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사회 진화론, 즉 사회에서의 적자 생존론이 국제사회 생태계에서도 적용되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민족이 세계 먹이사슬의 최고의 포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시대의 조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통일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후발주자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과학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표출하려는 민족주의는 이미 이성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곳곳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위험한 도발을 부추기고 있었죠. 1884년부터 1985년 사이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평화롭게 아프리카 식민지 통치를 분할하는 것이지만 식민지 쟁탈에 늦게 뛰어든 독일로서는 환호할 일이었죠. 반면 그동안 식민지 개척을 주도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약진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는 철도를 건설해서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세웠었는데 아프리카 중앙에 건설된 독일 식민지가 그런 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죠. 독일은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 걸쳐 모로코 사태에 개입하면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프랑스와 무력 충돌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독일이 모로코 반란을 지원하면서 무장 선박을 모로코의 아가디를 향해 상륙시키자 프랑스와 독일 사이인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모로코 지배권을 인정받고 독일은 프랑스의 콩고 식민지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사건에 일단락됐지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독일의 총칼 외교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급격한 산업화로 유럽 시장을 장악한 독일. 독일의 총칼 외교에 가장 놀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태에서 독일이 모로코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프랑스에 대한 무력 시위였지만 영국은 궁극적으로 영국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이죠. 영국은 19세기 내내 해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어떤 나라도 영국의 해군에 도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지중해 서쪽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모로코에 전함을 파견한 것이 영국으로선 도전이나 다름이 아니었죠.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아가딜의 위기가 세계대전으로 가는 아마겟돈이 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잇는 데 탁월했던 그 젊은 정치인은 그때부터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 빅뱅이 가까워지는 걸 직감한 것이었죠. 통일 이후 독일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의 육군을 소유한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을 완성한 후에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이는 곧 독일의 해양에서도 영국의 주도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독일이 시도하고 나서자 영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의 군사력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이상에서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일 이후 20년 만에 독일의 산업은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앞서기 시작했죠. 영국에선 적어도 100년 이상 걸렸던 산업화가 독일에선 순식간에 이뤄진 것입니다. 산업화의 철마인 철도는 석탄과 철강 산업의 붐을 이뤘습니다.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은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독일은 영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철강을 생산하게 되었죠. 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독일의 약진은 놀라웠습니다. 통일 당시에 독일의 수출품의 3분의 1만이 완제품이었으나 1913년엔 그 비중이 63%로 증가했거든요. 이윽고 독일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대륙의 시장을 장악하기 일렀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일자리가 늘어나자 독일인들 중에 이민을 나가는 숫자도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1880년 연평균 13만 명에 달하던 이민자 수는 1890년 중반엔 2만 명으로 급감했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가기보단 독일 드림의 중심지인 베를린과 루트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강력한 산업화는 군사력의 증강으로도 이어졌죠. 세계 제1의 육군력을 자랑하는 독일은 영국의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했고 19세기 말에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해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강 육군과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춘 독일은 영국엔 충분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독일의 엘리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독일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독일 국민들은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사자만 2천만 명,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으로 유럽 열강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승리는 자기들의 몫일 거라 자신만만한 것이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은 100년간 대규모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함께 더욱더 부풀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독일은 다가오는 전쟁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전략가들은 방어적인 전술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짜는 데 몰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알프레 폰 슐리펜 장군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주장하며 1905년부터 이른바 슐리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대응할 시간을 갖기 전에 벨기에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를 제압한다는 전략이었죠. 다만 전쟁이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 공격형 전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는다는 현실을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죠. 전쟁 발발과 함께 예상대로 독일은 벨기에를 침공해서 프랑스 영토 내까지 빠르게 진격했지만 파리 근처강 마른강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게 저지당하며 진격의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물리치며 동부 프로이센과 폴란드를 지켜내긴 했지만 독일은 이제 동서 양쪽 전선에서 힘겨운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슐레펜 작전의 실패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참호전에 돌입합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관총의 등장과 철조망은 나폴레옹식의 대열 전투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었죠. 1916년 7월에 시작된 솜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은 겨우 15km를 전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60만 명의 프랑스와 영국군, 그리고 비슷한 수의 독일군이 다치거나 전사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처참한 전투였습니다. 지리한 참호전이 계속되자 전쟁은 물자와의 싸움이 되었죠. 탱크, 독가스, 비행기 등 온갖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참전국들은 모든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장은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야 했고, 농촌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전선에 투입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국내 생산만으론 한계가 있었기에 해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철강, 석탄, 석유 등 주요 사업에서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서도 최대 수출국이었거든요. 남아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지만 미국의 교역이 프랑스와 영국 쪽에 치우쳐 있었죠. 독일의 입장에선 연합국의 물자를 제공하는 미국의 상선을 저지하지 않곤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917년 초 독일은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립국 선박이라도 연합국의 군수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송하면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죠.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군부가 미국의 물자를 막고 서부 전선에 총공세를 가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이었죠. 결국 4월 초 미국은 독일에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미군이 도착하자 서부 전선의 연합군 참호에선 환호가 터졌지만 독일군 참호에선 한숨 소리가 나왔죠. 그렇게 1918년 11월 11일 독일은 휴전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년여 만에 포성이 먹고 포연이 거쳤습니다. 전사자만 무려 2천만 명으로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훗날 더 큰 비극을 부른 베르사유 조약. 1919년 초부터 시작된 평화회담은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의 빅4가 주도했습니다. 회담에선 프랑스 총리의 입김이 가장 컸죠. 전쟁으로 가장 많은 인명 및 물리적 피해를 입은 나라가 프랑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 산업화의 1번지였던 북동부의 석탄과 철강 석지대는 황폐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총리였던 클레망스의 목표는 독일을 경제적, 군사적, 영토적으로 약화시켜 다시는 프랑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역을 할당받고 독일의 라인란트를 비무장화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독일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하지 않곤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물어 1,30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죠. 지금 가치 기준으로 약 780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총리는 전후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프랑스가 독일을 대신해 유럽 대륙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걸 경계했던 거죠. 동시에 독일이 패배를 극복하고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로부터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복원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또 한편으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 그동안 해외 식민지 경쟁에서 영국의 위협적이었던 독일 식민지 제국을 해체하고 그 일부 영토를 양도받게 된 것이죠.
미국은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드로 월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참전을 결심했고 14개조 평화 원칙을 내세우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10% 이상의 인구와 영토를 잃고 식민지를 전부 잃었으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독일의 분노는 훗날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약 160만 명의 군대와 2,500여 대의 탱크 그리고 1,300여 대의 공군 비행기가 국경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했죠. 이토록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죠.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한 이후 동부 유럽에서 독일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죠. 1938년 3월에 히틀러는 그의 수건이었던 오스트리아 병합을 성사시킨 후에 곧바로 독일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덴텐란트의 병합을 추진했습니다. 독일의 침공이 가까워오자 1938년 9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빌 체인벌린 영국 수상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4강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독일 맨헨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주덴텔란트 지역의 병합을 묵인해 주었죠. 일단 전쟁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히틀러로부터 더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그렇게 영국에서 돌아온 체인벌린은 우리 시대 평화가 왔다면서 맨헨 회담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곧 조롱거리로 변하기 시작했죠. 히틀러는 맨헨 회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939년 3월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침공의 명분 역시 독일인의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폴란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계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폴란드 내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33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반유대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만큼 유대인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 폴란드를 응징하려고 벼르고 있었죠. 폴란드 침공 이후 단 3개월 동안 무려 6만 5천 명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나치에 의해 학살된 것입니다. 폴란드 침략을 앞두고 히틀러는 8월 23일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히틀러는 동부전선에 신경 쓰지 않고 서부전선에 총력을 기울이면 전쟁을 쉽게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시도했지만 패전의 쓰라린 결과만을 가져왔던 그 전쟁의 시나리오를 나치 독일이 다시 한번 축혀든 셈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독일 의회를 장악했나? 독일은 1920년대 내내 사회민주당과 극좌파 공산당 그리고 극우파 나치당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전국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극우 나치 친위대와 돌격대의 광적인 폭력 조직에 의존하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1930년대 초에 이르자 나치당이 약진하면서 히틀러는 익숙한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치당은 독일 의회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정권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비극의 시작은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이 평화협정은 패전국 독일에겐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독일은 인구와 영토의 10% 이상, 그리고 식민지 전체를 잃었고 무엇보다 1,30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독일 국민에게 이러한 패전국의 수모를 안긴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은 다가오는 광기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광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유럽 전체를 뒤덮여 나갔습니다. 소련에 인접했던 독일이 갖는 두려움 또한 그 어디보다 컸을 것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인 독일 노동계를 급속히 파고들며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두려워한 계층은 자본가들과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독일 밖에서도 커졌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소련발 공산혁명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니까요. 이것이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의 배경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섣부른 계산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무엇보다도 1929년 미국발 경제대공황은 희대의 악마를 탄생하게 만든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경제의 큰 손이었던 미국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면서 독일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세계 대공황은 경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독일이 안고 있었던 위태로운 정치와 사회 문제,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을 분출시키면서 악마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중립을 지켰던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죠. 일본은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유럽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여 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포함한 명실공히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처럼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미국의 저력을 알고 있었기에 중립국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죠. 프랑스가 너무 빨리 독일에 항복하면서 외로이 싸우고 있었던 영국은 미국의 참전을 애타게 바랬지만 미국의 중심은 굳건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것을 계기로 식민주의가 종식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실망했죠.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승전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가로챘습니다. 미국인들은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해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운 미군들이 결과적으로 유럽 열강의 세력과 이권 다툼에 희생되었을 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39년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또다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미국은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런던이 공습을 당하면서 위기에 처했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의외의 사건으로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것이니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진주만 공습은 의외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미국, 일본, 러시아는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과 괌을 차지하며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일본은 1904년부터 5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러시아가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과 일본의 대결로 압축된 것입니다. 다만 두 나라의 대결은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합병한 이후 중국을 넘보게 되었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이 고삐 풀린 말처럼 아시아를 유린했지만 미국은 일본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만을 기울일 뿐이었고요. 그러나 1940년 중반 일본이 베트남을 침공하자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필리핀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이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일본을 압박했죠. 하지만 이미 정권을 장악한 일본의 군부는 초라한 섬나라로 돌아가기보단 대동아 공영권을 주도하는 대국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라는 큰 장애물을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유럽이 곧 독일의 천하가 될 거라고 판단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 태평양은 일본 천하가 되어야 한다는 야망으로 불탔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그 야망의 결과였지만 그것은 결국 패망의 시초가 되었고요. 희대의 학살자 히틀러의 자살과 독일의 항복. 전쟁 초반에 독일군은 승승장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히틀러의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은 손쉽게 프랑스를 굴복시켰고 9월부터 8개월 동안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주요 산업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죠. 다만 공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레이더 방어 체제와 공군력은 탄탄했으며 영국인들의 단권력과 군대의 사기는 공습이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됐거든요. 그렇게 1941년 6월 히틀러는 동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체결되어 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독소 불가침 조약은 히틀러에게 어차피 한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서부 유럽을 장악한 후에 소련을 침공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는 유대인 못지않게 슬라브족을 경멸했으며 동부 유럽에서 독일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소련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자 히틀러는 예상보다 빨리 동부 전선으로 돌려 무려 380만 명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6개월 만에 무려 500만 명의 소련군이 사망했고 3만 대의 탱크를 괴멸시킬 정도로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련의 서쪽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다만 12월 말 소련이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에 이어 소련을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자 히틀러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했죠. 그리고 이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으니 히틀러의 상황은 더욱더 암울해져만 갔습니다.
미국은 일단 유럽의 외곽 지역에서부터 독일과 이탈리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에서 독일의 전차 군단을 밀어냈고 다음해 5월 그곳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완전히 퇴폐시켰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계속해서 시칠리아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9월 초에 이탈리아 본토 상륙에 성공하며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1944년 초 연합군은 다시 서부 전선에 집중했고 6월 6일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유럽 대륙 탈환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1945년 3월 연합군은 라일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고 소련군은 동쪽에서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마침내 4월 30일 패전을 눈앞에 둔 히틀러가 자살하며 5월 8일 독일은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히로시마 원폭. 유럽에선 전쟁이 끝났지만 태평양과 아시아에선 아직 일본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태평양을 점령해 나아갔죠. 1942년 3월 태평양 총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을 버리고 호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전투로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일본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죠. 당시 메가더 장군은 섬 우회 작전을 통해 필리핀과 태평양 섬들에서 일본군을 차례로 몰아냈습니다. 1944년 10월 메가더는 필리핀의 중부 레이테 섬에 상륙했고 45년 3월 마닐라를 수복합니다. 이후 일본의 패망은 시간 문제였죠. 다만 일본군의 전의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가마가제 자살 폭격으로 맞섰고 일본 내에선 미국의 상륙을 대비해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노르망디 상륙과 유사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막대한 일본 민간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루먼은 작은 희생으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리틀보이, 작은 소년이란 별명의 원자폭탄은 순식간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사흘 뒤 뚱뚱한 남자라는 별명의 또 다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전후 유럽 패권을 쥔 뜻밖의 나라 소련.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제약의 인적 및 물적 손실을 낸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찾기 힘든 전쟁이었기에 전쟁이 전 세계에 가져온 영향이 막대했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식민지들을 받는 국가들이 해방되었고 전후 각지에서는 민족 해방운동이 고양되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생겨났습니다. 100여 년 동안이나 자연스러운 문명의 흐름으로 여겨졌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고리가 이때 끊기기 시작했고요. 유럽에서의 가장 큰 변화란 무려 2,700만 명의 목숨을 희생하며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어낸 소련의 입지가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전후의 동구권의 대부분 국가들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권에 들어갔죠. 19세기 중반부터 지중해와 극동지역으로 진출해 서구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던 러시아는
번번이 영국과 일본 등의 장벽에 막혔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엔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쟁에서 빠져나와 소련 영방을 세웠는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소련은 승전국으로서 그 위세를 떨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근본적으로 유럽 패권을 놓고 벌인 독일과 영국의 숙명적인 대결이었지만 전쟁의 결과로 유럽에서 패권을 주게 된 나라는 소련이었던 거죠. 영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치 독일의 팽창을 눈감아 주었고 그런 유화 정책이 히틀러의 중동을 막지 못하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로 독일은 패망했고 소련은 거대한 몸짓으로 활개를 펴기 시작했으니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20세기 전반부에 발생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유럽을 경량으로 몰고 갔지만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탄생한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계 역사는 크게 보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미국의 등장은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했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다가 처음엔 독일의 도발로, 다음엔 일본의 도발로 참전해 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며 미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에서 미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그 무질서와 혼돈을 유발하는 악마는 소련이 된 것이죠. 세계는 공산주의 대부인 소련과 자유민주주의의 대부인 미국 간의 냉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 아닌 전쟁에 휩쓸리고 만 것이죠.